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자녀는 두 번의 탄생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의 탄생도 무서운데 두 번의 탄생이라고 그러니까 아주 선뜻 무서운 생각이 먼저 들 수도 있겠네요. 사실 이 다 큰 자녀의 문제는 진짜 두 번의 탄생을, 두 번째 탄생을 안 해서 생긴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흔히 상담학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 자식의 기본 전제를 이렇게 깔고 있는데요. 부모들이 들으면 신경질이 확 나기도 하고 때로는 막 이 죄책감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말인데 이런 말들이죠. 문제 부모 아래에서 문제 자식 나온다. 문제 안은 없다.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다. 이런 말들이죠. 정말 부모로 하여금 자신감을 확 잃게 만들고 막 짜증이 나게 만들고 죄책감이 노예가 되게 만드는 이런 말들인데요. 자, 이 패러다임에 근거하면 아이를 고치기 전에 부모를 먼저 고쳐야 되죠. 예, 되게 이제 그래서 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든지 육아 관련된 어떤 TV 프로그램은 전형적인 요 관점 위에서 출발한다는 것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딱 맞아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인과 결과 SR 이론이라고 그러죠. 과학적 패러다임인데요. 스티뮬러스와 리스판스, 그러니까 이 결과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고 아이가 문제아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부모가 문제다 요 뜻을 내포하고 있죠. 자, 아마 이 이론에 근거한 이 자녀 교육의 바이블로 불리는 그 책이 이 토마스 고든이 만든 부모 역할 훈련일 겁니다. 지금도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거의 뭐 바이블로 통하고 있는 그런 이론들인데요. 사실 이 이론들이 탄생되었을 때만 해도 그때 이 미국 사회의 분위기는 그렇게 요즘 같은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점을 일단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고 부모는 자식을 좀 함부로 대해도 괜찮고 자녀가 하나의 인격 체라기보다는 어떤 부모의 부속물 정도로 해석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환경일 때 이 책이 나와서 아이들을 존중해 주어라, 독립된 인격이다,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어라 이런 어떤 그 사상을 깔고 있는 이 이론들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거의 복음이었고요. 부모 입장에서는 거의 혁명이었겠죠. 자, 저도 지금도 물론 이 이론은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아주 효용성이 좋으니까 이 바이블로 통하는 또 이거 최근에도 이 이론과 관련된 강좌들이나 또 그런 모임들도 적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이 초등 고학년 이상의 자녀들에게 과연 필요할까라는 물음이죠. 이 제가 말했던 이 다 큰 자녀의 해당되는 자녀들에게는 효용성이 없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 이론을 만든 토마스 고든 자신도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자, 하나님은 부모에게 13년의 유예기간을 주셨다라고 말이죠. 자, 그렇다면 13세까지라면 우리나라로 보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왜 제가 초등 고학년과 저학년을 나누었는가 하면 요즘 아이들이 워낙 조숙해가지고요. 그 시기가 훨씬 앞당겨졌다는 거죠. 저도 마음 같아서는 초등 고학년도 아니고 아예 그냥 학년기로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라고 이게 못을 받고 싶긴 하지만 조금 양보해서 그나마 초등 고학년으로 나눈 거지. 그래서 13년의 유예기간이 아니라 요즘 같으면 이 10년의 유예기간, 좀 더 줄이면 한 8년의 유예기간만 부여받았다라고 보셔야 되죠. 부모 자식의 어떤 그 관계 패러다임은 보통 네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자, 첫째, 문제 부모의 문제 자식. 그래서 이 관점에서는 당연히 좋은 부모의 좋은 자식의 패러다임을 대입시켜서 부모를 먼저 바꾸는 작업을 시행을 하겠죠. 아마 여기까지는 대체로 이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 전형적인 SR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 부모인데 괜찮은 자식이 나오는 케이스. 자, 이 이론은 이 전통적인 이론으로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자, 최근에 여기와 관련되어서 이 이론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 익숙해진 용어로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용어입니다. 한국에는 최조한 씨라는 사람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비록 문제 부모일지라도 좋은 자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분은 그 좋은 부모에 해당되는 어떤 다른 대상들, 그러니까 좋은 부모 역할을 대체해 줄 수 있는 좋은 스승이나 좋은 안내자나 좋은 친구나 또 성인이 됐을 때는 좋은 배우자를 통해서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것도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부모가 부모 역할을 못했으니까 다른 어떤 부모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대체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가능했다. 결국 그래서 좋은 부모를 만남으로 인해서 결과가 나온 거다. 이런 개념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이것을 바라보는 약간의 다른 관점도 있습니다. 비록 문제 부모일지라도 괜찮은 자식이 나오는 경우는 사람은 실존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즉 의미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고, 비록 그랬다 할지라도 나는 다른 인생을 선택할 수 있다더라. 이런 내용이 되죠. 물론 실존적 물음을 묻고 좋은 선택을 하려면 또 거기에 따른 좋은 교육이 뒤따라야 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긴 하죠.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죠. 자, 마지막 하나는 좋은 부모인데 형편없는 자식이 나오는 케이스. 자, 이게 제가 이 코너를 진행하는 주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현상이 너무 많아졌고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고, 흔히 좋은 부모에게서 왜 이상한 애들이 나오고 뭔가 문제 자녀가 왜 이렇게 나올까,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을 주기 위해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누구도 이 질문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못했는데 한국에서 꽤 유명한 심리학자 한 분이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했죠. 네, 이병준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다고 비웃지는 마시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 현상을 속칭 싸가지 결핍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요즘에 좋은 부모들에게서 문제 자녀가 나오는 이 경우는 어떻게 보면 어린 자녀에게 적용해야 될,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PET와 같은 아이 중심의 그 육아법, 아이 중심의 교육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어린 애한테는 통용이 되는데 다 큰 자녀에게는 통용이 안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 큰 자녀에게는 두 번째 심리학, 두 번째 탄생, 또 다른 심리학, 어른 만드는 심리학이 필요한데 그것을 싸가지 심리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더라. 그래서 다 큰 자녀가 일으키는 문제는 이른바 싸가지만 바로 잡아도 고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이 되죠. 자, 실제로 제가 2012년도에 이 다 큰 자녀 싸가지 코칭을 발간한 이후에 수많은 부모들이 상담 요청, 코칭 요청을 해왔는데요. 그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는 거죠. 자, 오신 분들 중에는 여러 상담센터를 전전하고 이렇게 오신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러주는 대로 열심히 적용을 했더니 아이는 회복되기는커녕 도리어 기고만장해졌더라. 자, 그래서 소문을 듣고 혹은 책을 보고 찾아왔는데요. 자, 저한테 와서 놀라는 경우들은 그 싸가지 코칭의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 최단기간은 딱 일주일이었습니다. 아빠가 같이 참석을 한 경우였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자, 부모는 집에 가서 아이들이 해야 될 어떤 지침, 또 마땅히 들으셔야 될 말들을 주저하지 말고 일단 전해 주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마침 원래는 엄마 혼자 오기로 했다가 아빠가 같이 동참을 했는데 제가 그 해야 될 지침들을 목록들을 만들어 주었더니 그 아빠 되시는 분이요. 자기가 엑셀 파일로 자기 가정에 맞는 형태로 수정을 해도 되냐고. 그래서 제가 당연히 그렇게 하셔도 된다라고 했더니요. 이분이 점심때쯤 상담을 왔다가 사무실에 들러서 엑셀 작업을 하고 그날 밤에 아이들을 소집을 시키고 앞으로 우리 집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아빠가 주도권을 잡았잖아요. 근데 놀란 사실은요. 가족 회의처럼 모여서 아빠가 애들 다 모아놓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더니 애들도 두말 없이 네 라고 했다는 거죠. 정작 놀란 것은 엄마였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개입을 해주니까 훨씬 더 효용성이 크다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부모가 그동안 해줘야 될 말들을 해주지 않았다는 뜻이 되죠.
자, 그러면서 몇 개월을 막 상담센터 다니면서 고생을 했는데 선생님 만나고 이렇게 빨리 해결될 줄은 몰랐다. 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경험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쭉 쓰고 있었는데요. 보통 싸가지 코칭을 시작하면 평균 소요 시간이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입니다. 조금 길면 한 3개월 정도가 되겠고요. 아주 장기간 가는 경우가 한 반년 정도 이내, 이렇게 보시면 될 건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모가 부모 자리에 올라가고 마땅히 해야 될 지침을 해주는 것들이고, 아까 어린 애를 위한 심리학을 쓰는 게 아니라 13살 이후, 우리나라로 말하면 10살 이후에 다 큰 자녀에 대한 교육법을 시행하기 때문이죠. 어머니를 통한 그 1차 탄생에 관한 이 부분들은 심리학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강조하고 있는 이 애착 이론, 친밀감 형성 이론, 자상 이론,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1차 탄생에 관계된 내용들이 되죠. 그래서 이 적절한 시기, 꼭 크리티컬 피리어드란 말을 쓰는데 딱 그 정해진 그 시기에 이런 자극들이 제공이 되어야만 아이는 좋은 아이로 자랄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게 이 이론의 대표적인 핵심이 되겠죠. 물론 이론들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장 과정에서 엄마를 대체하는 좋은 사람을 만날 때 충분히 회복된다라고 바뀌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도 상담을 공부했지만 아버지 심리학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뭐 다 큰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지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요즘 이 젊은 부부들은요, 이 아빠들이 육아에 참여하는 현상들이 되게 많아졌는데, 냉정히 말하면 이것은 퍼스트 맘의 플러스가 된 세컨드 맘에 해당이 되지 아버지의 본래 역할하고는 거리가 있다는 점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버지를 통한 2차 탄생이 필요한데, 2차 탄생에 관한 이 내용을 심리학보다는 사회학에서 먼저 용어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것을 통과의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갓 태어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할 때까지가 엄마의 역할이라면 그 아이가 독립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드는 게 통과의례라고 그러죠. 통과의례라는 말은 예전에 방송되었던 그 아마존의 눈물 같은 TV 프로그램에서 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도 그 원시 부족들이 절대로 빠뜨리지 않는 그 행사 중에 하나가 통과의례죠. 성인식이죠. 그 이전까지는 아이였지만 이 성인식을 통해서 너는 이제부터 어른이다. 그래서 남자 같으면 그때부터 이제 그 마을의 정식 회원이 되고 용사로 이렇게 칭함을 받기도 하고, 여성도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로 이렇게 보이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게 동물의 세계하고 똑같은데요. 동물들이 새끼를 낳으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지극정성으로 보살피죠. 자, 이 심리학을 우리가 말했던 엄마를 통한 1차 탄생에 해당되는, 그래서 애착과 돌봄과 절대 보호와 또 절대적인 피딩, 양육이 필요한 그런 시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독립할 시기가 되면요, 자, 동물들이 하는 작업들이 있죠. 그때부터는 아주 단호하고 냉정한데요. 두 가지 기능을 첨부하고 난 다음에 세상으로 보냅니다. 자, 하나는 자기 보호 능력이죠. 그래서 약하고 작은 동물들은 위장하거나 뭐 도망가거나 숨거나 죽은 척하거나 뭐 냄새를 풍기거나 뭐 이런 방식을 쓰고, 좀 이렇게 포식자 같이 강한 동물은 도리어 아주 크게 반응함으로써, 아주 세게 반응함으로써 자기를 지켜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두 번째 기능이 사냥 기능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지 못하고 사냥을 하지 못하면 이 새끼는 죽으라는 이야기하고 동일하게 처리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동물은 본능적으로 새끼를 독립시켜 보낼 때 자기 보호 기능과 사냥 기능을 첨부시켜서 보냅니다. 그런데요, 이 동물 중에 가장 고등 동물이라고 말하는 인간만이 이 작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저도 몇 해 전에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 수준이 높고 학력 수준이 높은 부모일수록 자식들을 외부로 보내지 않더라. 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1차 탄생, 2차 탄생 이렇게 출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출산은 엄청난 고통과 수고를 동반하는 일들이죠. 흔히 그래서 남자들이 뭐 군대 얘기를 하면서 막 그렇게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여성들이 반박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애 낳아봤냐? 이렇게 반응하는 것들이잖아요. 자, 정말 잊고 싶은 기억들, 저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두 번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출산의 고통이 있는데요. 자, 아무리 출산이 무섭고 어렵지만 그렇다고 무섭다고 임박한 출산을 미루는 산모는 없을 겁니다. 만약 그렇게 출산을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산모도 위험하고 아이도 위험하기 때문이죠.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아프더라도 괴롭더라도 그래서 반드시 기어코 출산을 해야 아기도 살고 엄마도 살게 되어 있죠. 만약 정말 이렇게 출산을 못하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임박한 산딸이 되었는데 애가 출산을 안 했다면 그 뱃속에서 몇십 개월을 있게 되거나 몇 살까지 되었다고 상상을 해보면 말도 안 되는 상상이지만 상상만 해도 어려운 일이 되겠죠. 물론 김유신 같이 나라를 구할 임무를 두신 분들은 한 20개월쯤은 괜찮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한국의 많은 경우들은 두 번째 출산을 안 해서 아이들이 의존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가 되어 있고 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등골을 빨아먹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아버지들이 두 번째 출산의 필요를 깨달아야 되고요. 그래야 자녀도 부모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역할은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케 만드는 힘이고요. 외부의 어떤 적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지켜내는 용기가 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직면하고 올라서는 그런 마음이고 그래서 어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팔을 쫙 뻗고 어떤 크게 외치는 호연지기와 같은 그런 것들이 아버지의 역할에 해당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자식을 기르는 부모야말로 미래를 돌보는 사람이란 사실을 가슴에 새겨야 된다. 자식들이 조금씩 나아짐으로써 인류와 이 세계의 미래는 조금씩 진보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가끔 그래서 이 강연 현장이나 책을 구입하는 분들이 책을 들고 와서 사인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저는 그 표지에다가 이렇게 써줍니다. 나보다 위대한 자식을 세상으로 보내는 부모가 되십시오. 그렇게 쓰죠. 자, 정말 나보다 위대한 자식을 세상으로 보낸 그 느낌, 그 부모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자, 다음 시간에는 다 큰 자녀에게 왜 싸가지 고층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